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곤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5일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5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이 심의에 올랐고 네. 이게 10분 만에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0분 뒤에 재가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 그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건 역시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55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또 김 여사 관련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수사 우려가 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한 지 8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민주당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재표결을 미루게 되는 그런 명분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예. 당장 내일 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벌게 될 텐데요. 지금 범야권의 의석 총합이 180석 정도로 가결 요건이 최대 198명, 전체 그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이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지는 대통령이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을 방탄하는 그런 특정 이익을 위해서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결국 국회가 이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권한쟁의 심판도 평균 500일 이상 걸립니다. 꽤 긴 시간인데 반면 국민의힘 민주당 대응이 악의적이다. 9일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하자 이런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재표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네,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 결국 총선력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본회의에서 내일 바로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표결을 늦추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제2요구권이 행사돼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처음 있는 본회의 날에 의결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 국회법상 그 재표결에 대한 시기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총선 국면에서 계속 이 특검법이 언급되면 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결 시기를 앞당기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일이 내일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상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법안체 재표결을 하려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는 또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리해서 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찰관을 어떻게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도 또 크기 때문에 그 논의도 진전될 그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일정과 메시지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제2부속실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이 제2부속 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그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불거져 왔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 그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어 온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가 이 특검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여야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90여일 남았는데, 자, 총선에 공천을 관장할 사람 여야 모두 정해졌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둘 다 고려대학교 교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는데요. 예. 한때는 대법원장 후보로도 그 물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에 대표적인 진보학자죠.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교롭게도 여야 공관위 사령탑에 모두 고려대 교수가 임명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내정된 정영환 교수 같은 경우는요. 89년에 임명된 판사 출신으로 권영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렇게 이런 그 인사들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동기군요.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과는 그 직접적인 그런 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 여야 모두 이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결국 정치권에서 이제 기대와 또 우려의 목소리 동시에 나왔네요.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정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정치권에서 뭐 전혀 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 예.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향후에 공천관리위 구성 조건으로 이 공정한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청년이나 호남 또 여성 위주의 비대위 그 공관위 인선 기조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여야 모두 당 외부 인사이자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권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정치권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 눈치를 보지 않고 물갈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경찰이 범행 전에 동선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일요일엔 어제도 그 이재명 대표 피습범 김 씨를 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로 데려와서 조사를 했는데요. 김 씨는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고 이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그리고 휴대전화 기록을 경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김 씨가 소지하던 그 남기는 글 문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왜곡된 정치 신념에 따라서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또 공범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마지막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 피습 하루 전에 김 씨가 탄 그 외제차가 확인되면서 공범설이 제기가 됐는데 경찰은 지금 사건 초기에 이미 이 운전자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이 김 씨를 데려다준 이 운전자 네. 본인은 김 씨하고는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당의 지지자인 것으로 여겨서 태웠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 경찰은 이 외에도 지난 1일에 김 씨가 봉화 그리고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 그 또 다른 차에 탑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조력자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 씨 피습범 60대인데 민주당 당원이다. 몇 년 전까지는 또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이런 당적에 대한 보도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지금 경찰은 피의자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사건이 있었던 지난 2일 민주당 행사장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인 듯이 접근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인지 그 소속 정당 여부가 계속 관심을 끌었죠. 네. 그래서 경찰이 지난 3일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서 이 김 씨가 현재 당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과거에 뭐 입당 혹은 출당의 이력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을 하면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적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10일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공개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그 경찰 일각에서는 네. 당적을 공개 안 하면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곤란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자, 정당법 이 조항 자체가 이 정당 관련해서 당원 명부를 확인했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을 때 이 관계자가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적용한 사례는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
당적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걸로 보이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처벌 사례라든지 관련 사례는 없습니다. 결국은 즉 현행법이 딱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밝히는 곤란할 것 같고요. 밝혀진다면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할 때쯤에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현행법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한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행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도 서해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난 5일 이후에 벌써 4월째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 당국이 어제 북한이 오후 4시쯤부터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군 관계자는 북한군 포탄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 측 피해도 없다면서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북한 지난 5일 오전부터 서해 일대에 뭐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계속 실시를 했었죠. 네, 지난 5일에 오전이었죠.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 그리고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포를 발사했고요. 또 6일 오후에도 연평도 북쪽 개머리 진지에서 6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5일 날 백령도 일대에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를 했는데요. 네. NLL 이북 7km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 서해 NLL 인근이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대형 국지 도발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라서 한반도 하얗고잖아요. 네.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에 이 해상 완충 구역에서는 사격이나 기동 훈련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제 거의 무력화된 상황에서 네. 이 구역에 포탄이 낙하한 게 2022년 12월에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1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자, 우리 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 사격도 했습니다. 우리 군 포탄도 지금 말한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됐다고 알려져 있네요. 네, 우리 군이 K9 자주포와 네. 전차포 등을 동원해서 대응 사격에 나섰는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또 해상 완충구역 사격도 실시했기 때문에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사라졌고 그래서 북한군 포탄이 NLL에 근접했을 때 대응 사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6일 있었던 폭격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기만 작전에 쏘가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네. 통해서요. 북한군은 이 130mm의 해안포에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 이것을 60회 가까이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의 반응을 주시를 했다. 그러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폭약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을 했다. 그리고 탄착점을 서해 NLL 탄착점이라고 거짓으로 꾸며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북한은 해당 수역에 그 포탄을 날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하. 이제 우리 군이 오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합참은 이 우리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해서 이 대남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 장비가 뭐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네. 자, 북한에 잇따른 도발 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올해 정치적 이벤트가 많은데 예. 이 4월 11일 한국 총선 그리고 11월에 또 미국 대선이 예고돼 있죠. 그래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서 좀 어떤 판을 흔들어서 자신들에게 정치 지형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속셈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에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남북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 군사 위협 수위가 점차 또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북한의 연이은 도발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3부에서 군 전문가인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울 명동 입구 일대가 퇴근 시간만 되면 이 시민들 인도에 있고 버스는 도로에 가득 차 있다면서요. 네. 저도 명동에 좀 자주 나가는 자주 가는 편인데 편인데 저녁에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정말 시민들이 막 엄청 많이 뒤엉켜 있고
또 버스는 100m 넘게 길게 줄을 서 예. 있어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버스 노선 팻말이 곳곳에 쭉 길게 늘어져 있는데 예. 이게 그 해당 노선 버스가 타는 곳을 좀 지정해 놔서 음흠. 시민들의 혼선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된 거지만 사실상 시민들은 너무 엉켜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탈 버스 줄은 어딘지 정작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되게 도로가 많지가 않아요. 1,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노선 팻말이 있으니까 거기 차가 가야 되면 앞차가 뭐 확 빠지지 못하니까 또 사람하고 차로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노선 팻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나 버스 기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결국 이 노선 팻말을 도입한 게 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한 경기도 거주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6시 반에 퇴근했는데 지금 1시간 넘게 버스가 안 온다. 거의 뭐 칼퇴를 한 상황인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은 얼마나 또 낙심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또 광역버스 기사분들이 이 정확하게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류장이 좁은데도 여기에 노선 팻말을 여러 개 이제 박아놨기 때문에 버스 한 대가 정차하는 동안 이 나머지 버스들은 그 장소에 정확하게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정체 원인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방문해서 이 시민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대책 마련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오 시장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6일 저녁에 현장을 찾아서 사과를 하고 또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조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 버스 대기나 혹은 탑승 시간 기준 등을 뭐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혼잡이 심해질 줄은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상황을 보다 좀 세심하게 챙겨봤더라면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